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강원도 깊은 산골에 석은 시인 마을이라 불리는 외딴 곳이 있었더랬지요. 가을이 저물고 첫서리가 마당을 하얗게 덮던 그런 쌀쌀한 날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몰락한 윤씨 양반가 영반가의 낡은 기와집에는 은하인허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지요. 핏줄은 양반이라 하나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는 그저 집안의 종비이나 다름없는 신세였습니다. 은하에게는 참으로 가혹한 운명이지요. 왼쪽 뺨에서부터 턱선까지, 그리고 왼손 등에 마른 단풍잎 모양의 커다란 흰 얼룩 백반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불길하다 속삭였고 재앙의 그림자라며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은하는 본체도 아닌 찬바람이 숭숭 드나드는 행랑채의 좁은 골방에서 지냈습니다. 밤낮으로 들리는 것은 오직 은하가 돌리는 배틀 소리뿐이었습니다. 찰칵, 찰칵. 그 소리는 처자의 깊은 한숨처럼 방 안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오래된 창호지 마도우지에서는 퀴퀴한 곰팡내와 묵은 먼지 냄새가 났. 저녁상이라 내어지는 것은 언제나 차디식은 보리밥 한 덩이와 혀가 아릴 만큼 짠무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은하에게도 유일하게 마음을 두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창가에 놓인 작은 란처 화분이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것을 몰래 얻어온 것인데 은하는 제밥을 덜어 쌀뜨물을 만들어 부어주고 밤이면 행여 얼어 죽을 새라 제 입김을 불어넣어주곤 했지요. 이상하게도 그 얼룩진 왼손이 닿을 때마다 난초는 겨우겨우 푸른 기운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홀로 배틀에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 집안의 실질적인 안주인인 박씨 부인 뷰시프런이었습니다. 그녀는 은하의 작은 어머니 뻘 되는 이로 가문의 재산을 모두 관리하고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단 한 번도 은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쌀쌀맞은 눈길은 언제나 처자의 왼쪽 뺨의 얼룩에 잠시 머물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싸늘하게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이것 보거라. 그녀가 방금 짜낸 삼배 한 피를 날카롭게 낚아챘습니다. 어찌 이리 천이 탁하단 말이냐. 네, 그 부정한 기운이 천에까지 옮겨 붙었구나. 은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작은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고 얼룩이 없는 오른손이 치마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혀를 차며 매서운 말을 이었습니다. 곧 가문에 큰 제사지스가 있는 날인 줄 알지. 너는 그날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말거라. 네, 그 부정한 숨결이 조상님들의 귀한 혼백 군복을 더럽힐까 두렵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나라와 은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박씨 부인은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매정하게 돌아섰고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은하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녀의 얼룩진 왼손이 천천히 창가의 난초로 향했습니다. 죽어가는 난초의 잎사귀를 쓸어주자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손등의 흰 얼룩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얼룩은 그 눈물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지요. 그의 가을은 유난히 짧았습니다. 석은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싼 태백의 산줄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가을의 끝자락을 채 즐기기도 전에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 더풍이 되어 몰아쳤습니다. 첫눈은 다정하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노한 듯 억센 쌀아기 눈이 온 마을을 하얗게 뒤덮었고 이내 길이란 길은 모두 끊기고 말았습니다. 흉년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척박한 산골 마을에 혹독한 추위와 함께 역병익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열에 들떠 헛소리를 했고 노인들은 기침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쓰러져 갔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귀신을 쫓는다며 쑥을 태우는 냄새가 매캐하게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씨 가문의 한복판. 조상 대대로 가문을 지켜온 수호목 저우묵이라 불리던 천년묵은 느티나무가 그만 이상한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황금빛으로 물들던 잎사귀들이 그 해에는 노랗게 변할 새도 없이 검게 타들어가듯
바스러졌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가지들은 마치 하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듯 을씨년스러운 몰골로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가문의 큰 병고가 닥칠 징조라며 쉬쉬했습니다. 불길한 속삭임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박씨 부인의 금지옥엽 외아들이 역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만 것입니다. 의원을 불러라. 당장 의원을 부르란 말이다. 박씨 부인의 핏발 선고함이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이 불려왔지만 모두들 아이의 시커먼 혀를 보곤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이성을 잃은 박씨 부인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결국 무당우당이었습니다. 그날 밤 온 집안이 구판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요란한 징소리와 북소리, 오방색 우방석 비단 옷을 입은 무당의 기괴한 춤사위가 눈보라치는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한참을 뛰던 무당이 갑자기 칼을 공중에 흩뿌리며 멈춰섰습니다. 부정이다. 부정이 탔어. 무당은 느티나무를 가리키는 대신 싸늘한 기운이 감도는 행랑채 쪽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저기다 저기. 집안의 기운을 빨아먹는 부정한 것이 있다. 흰얼룩 빠빠니. 산 것의 기운을 모조리 빨아들이고 있도다. 나무의 전기증해도 도련님의 생명도 모두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 그 말에 박씨 부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 이미 그녀는 답을 정해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병환과 가문의 불행을 돌릴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은하. 박씨 부인은 귀신처럼 소리쳤습니다. 필시, 그 요망한 것이 우리 가문에 저주를 내린 것이다. 저 계집에 그 더러운 얼룩이. 당장 하인샤렌들이 횃불을 들고 행랑채로 몰려갔습니다. 무슨 영문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은하가 속치마 바람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사흘에는 눈보라가 맨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 인연. 박씨 부인이 마당에 얼어붙은 나뭇가지를 꺾어들고 은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얼룩진 뺨이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지만 은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우리 가문을 저주해 내 그 흉측한 몰골로 우리 아들의 목숨을 빼앗고 신목신목을 말려 죽여 이 요망한 것. 아, 아닙니다. 마님. 저는 시끄럽다. 당장 전현을 이 집에서 끌어내라. 저 부정한 것을 마을 밖으로 내쫓아라. 당장. 은하는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하인들에게 개처럼 끌려 나갔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빌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눈보라 속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때리는 박씨 부인의 광기 어린 눈을 깊고 차가운 슬픔이 담긴 눈으로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육중한 대문다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녀의 삶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은하는 눈보라 속을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발은 이미 버선발이었고 그 버선은 찢어져 맨발이 얼어붙은 땅을 디딜 때마다 살이 찢기는 듯했습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산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몸의 감각이 점점 무뎌졌습니다. 추위도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무렵 거대한 바위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더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은하는 바위 아래 겨우 눈을 피할 수 있는 작은 틈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숨이 얕아지고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그녀의 시야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기댄 바위 틈. 이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아주 작은 손톱만 한 푸른 싹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저도 모르게 왼손을 뻗었습니다. 얼룩덜룩한 저주받았다던 바로 그 손을 그녀는 마지막 남은 온기를 모아 그 작은 싹을 감싸주었습니다. 너라도 살아야지. 그때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웬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삿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였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한때는 장래가 촉망받던 선비실원이었으나 가문이 영모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하고 홀로 이 산골에 숨어든 신세였지요. 그는 낮에는 약초 역철을 캐고
밤에는 달빛의 의지에 온기를 빚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귀한 약재인 서리버섯, 쉐을을 찾으러 깊은 산에 들었다가 폭설에 길이 막혀 헤매던 중이었습니다. 웬 사람인가? 민주는 쓰러진 은하를 발견하고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눈에 덮인 처자의 얼굴을 보았지요. 달빛도 없는 어둠 속이었지만 눈쉐 빛에 반사된 그녀의 뺨과 손등의 흰 얼룩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민준의 시선은 처자의 얼룩에 잠시 머물렀지만 그곳에는 경멸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을 등진 자의 무심한 눈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다 죽어가면서도 그 얼룩진 손으로 눈 속의 작은 싹을 필사적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을, 이런 와중에도 생명을.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가벼운 은하의 몸을 제 등에 업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민준의 집은 산중턱.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숨겨진 작은 초가집 자자우였습니다. 윤씨 가문의 차가운 기와집과는 달리 그 작은 초가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밖은 죽음의 바람이 울부짖었으나 방 안은 아궁이에서 타는 솔가지 냄새와 벽에 매달아 말리는 마른 약초 냄새, 그리고 방 한 구석에서 아직 마르지 않은 젖은 흙냄새, 온기를 빚는 찰흙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돌 왼툭 기운이 어느 몸을 녹였습니다. 민주는 은하를 아랫목에 눕히고 얼어붙은 손발을 거친 제 손으로 쉴 새 없이 비볐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급히 끓여낸 뜨거운 조죽 숫쪽을 작은 숟가락으로 떠 은하의 입에 흘려넣었습니다. 아무 맛도 없는 그저 뜨거운 기운뿐인 조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은하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그리고 자신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는 한 사내의 깊은 눈동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저 묵묵히 아궁이에 마른 장작 한 개비를 더 밀어넣고는 다시 약초를 다듬는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폭풍우 치는 산골의 작은 오두막에서 기적처럼 서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물러가고 석은 시인 마을의 골짜기에도 마침내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봄이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지요. 긴 겨울과 굶주림에 지친 마을에는 여전히 역병익빙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준의 작은 초가집에서 몸을 추스른 은하인하는 말없이 민준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밥을 짓고 방을 닦고 민준이 산에서 캐온 약초들을 볕에 말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구해주니 과묵한 사내에 대한 고마움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하는 민준의 집 뒤편 바위 틈에 자리한 손바닥만 한 텃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민준이 귀한 약재를 길러보려 애썼던 곳이었지요. 하지만 산골의 흙은 척박했고 봄볕은 늘 바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심어놓았던 어린 인삼엔 타이도 잎싹들은 이미 반쯤 얼어 죽어 있었고 작약 저역 뿌리는 거무죽죽하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밭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쓸모없는 땅이야. 이미 기운이 다 죽었지. 은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밭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흙을 향해 그녀의 왼손, 그 얼룩진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가 흙을 만지는 모습은 기이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아이를 어루만지듯 그 차가운 흙덩이를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그녀의 흰, 얼룩진 손이 닿는 곳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미약한 온기와니가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다 죽어가는 인삼싹을 조심스럽게 파내어 제 숨결을 불어넣은 뒤 더 양지 바른 곳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썩어가는 작약의 뿌리도 정성껏 다듬어 다시 묻어주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열흘쯤 지났을까요? 민주는 약초를 손질하다 말고 무심코 텃밭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불모지 부머디나 다름없던 그 척박한 텃밭이 지금 믿을 수 없는 생명력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던 인삼싹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튼튼한 줄기를 뻗어 올렸고 잎사귀는 깊은 산속의 이끼처럼 싱그러운 초록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저 마른 나뭇가지 같았던 모란묵단, 약재로 쓰는 목단 줄기였습니다. 민준이 몇 년을 공들여도 꽃 한 송이 피우지 못했던 그 나무에 지금 어른 주먹만한 붉은 꽃송이들이 탐욕스러울 만큼 화려하게 피어 만발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민준의 시선은 현란한 꽃에서 천천히 그 곁에 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고 있는 은하의 뒷모습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녀의 왼손, 그 흰 얼룩의 손이 식물들의 잎사귀를 스칠 때마다 식물들은 마치 기쁨에 겨운 듯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폭설 속에서 그녀가 감싸 안고 있던 그 작은 싹을 떠올렸습니다. 흉흉이 아니었어. 그녀의 그 다름은 저주나 불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물을 어루만지고 잠든 생명을 깨우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생기성의 그 자체였습니다. 민주는 학자로서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광경 앞에서 깊은 경외감, 징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붉은 모란 꽃잎 하나를 따서 코에 가져갔습니다. 향기 속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진한 약 기운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은하 씨, 이것은 진짜 약격이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같은 시각, 산 아래 석은 마을은 죽음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역병은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맹렬해졌습니다. 의원들의 약방 역풍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씨 부인 뷰시프렌의 외아들이 그 모진 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 아들아, 내 아들아. 박씨 부인의 처절한 곡소리 쿠션과 텅 빈 기와집을 울렸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함께 가문의 상징이던 느티나무, 고목구목도 이제는 완전히 숨이 끊어져 흉측한 몰골로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슬픔이 광기광해로 변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산에서 땔감을 구하러 갔던 마을 사람 하나가 허겁지겁 달려와 고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산중턱에 그 요망한 계집은아이, 웬 사내와 함께 약초밭을. 그런데 그 밭이 온통 붉은 빛으로 불타는 듯 했습니다. 이 엄동설안의 꽃이 만발했단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씨 부인의 붉게 충혈된 눈이 번뜩였습니다. 꽃!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년이었어. 그 요망한 계집이 내 아들의 생명, 성밍을 훔쳐간 것이다. 우리 가문의 신목의 전기증애를 모조리 빨아들여 제 밭을 가꾼 것이야. 그러니 내 아들은 죽고 그년의 밭은 꽃이 피지. 그녀의 외침은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성적인 판단 따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재앙을 쏟아부을 대상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역병의 근원이다. 그 마녀 모니를 잡아 죽여야 한다. 박씨 부인이 집안의 가솔가싯들과 눈이 뒤집힌 마을 장정들을 이끌고 횃불과 낫을 든 채 산으로 향했습니다. 전영과 그놈을 당장 끌어내라. 저것들을 불태워야 이 마을의 재앙이 끝난다. 민준과 은하는 막 수확한 약재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함성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태워라. 저 마녀를 죽여라. 곧 성난 무리가 횃불을 들고 초가집을 둘러쌌습니다. 박씨 부인이 귀신 같은 형상으로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인연 그녀가 은하를 발견하고 악을 썼습니다. 감히 내 아들의 목숨을 훔쳐 내 놈들의 배를 불려 당장 저것들을 찢어 죽여라. 민준이 약초를 찢던 절국공이를 들고 은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멈추시오. 부인께서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이분은 아무 죄가 없소. 죄가 없어 저 흉측한 손으로 우리 가문을 망친 전현이 죄가 없단 말이냐. 비켜서라. 선비놈, 너도 한패로구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팔로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사내가
횃불을 초가집 처마 밑으로 던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민준의 등 뒤에 숨어 떨고만 있던 은하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박씨 부인의 광기 어린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횃불을 든 장정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무리들 뒤편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여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쓰러져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역병으로 온몸이 불덩이였고 심하게 경련결이 나며 푸른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행동했습니다. 민준이 성남 무리와 대치하는 사이 은하는 몸을 돌려 방금 수확한 붉은 모란 뿌리 목단 피와 서늘한 기운의 인삼, 잎사귀 3잎 한 움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횃불을 든 무리를 향해 아니, 그들을 뚫고 달려갔습니다. 전연히 마을 사람들이 놀라기를 피하는 사이 은하는 경련하는 아이를 안고 있는 어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돌절구에 약초를 넣고 빻아 곁에 있던 샘물 쇠수에 개었습니다. 네, 네가 감히 내 아이에게 무슨 짓을 어미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박씨 부인이 외쳤습니다. 독을 먹이는 것이다. 당장 전연의 손을 잘라라. 하지만 은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 얼룩진 얼굴을 꼿꼿이 들고 아이의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몸에 열독예뚝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그 독을 식힐 것입니다. 그녀는 강제로 아이의 입을 벌리고 그 쓰고 찬 약즙을 흘려넣었습니다. 무리는 그 대담한 행동에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죽은 듯 축 늘어져 경련만 하던 아이가 갑자기 콜로 가고 거친 기침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응애하고 가늘지만 분명한 울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푸르죽죽하던 입술에 미약하게 남아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아이의 어미가 제 눈을 믿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울음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오열이었습니다. 기적기직이었습니다. 횃불을 들었던 장정들의 손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눈에 서려있던 광기광해가 혼란 혼륜으로 이윽고 간절한 희망시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내 아내도 아내가 죽어가오. 우리 딸아이도 제발 살려주시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낫과 몽둥이를 버리고 은하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더 악을 쓰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홀로 비틀거리며 어두운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의 작은 초가집은 약방역펑이 되었습니다. 민준의 지식과 은하의 신비한 생명력이 만났습니다. 민준은 환자들의 증상을 살폈고 은하는 그의 처방 주성에 맞는 약초를 즉시 텃밭에서 길러냈습니다. 그녀의 손이 닿은 약초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약효를 발휘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아궁이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은하를 저주받은 계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갚기 위해 쌀과 옷감을 가져왔고 그녀의 얼룩진 손을 두려움이 아닌 경외징외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죽음 같은 겨울을 뚫고 가장 먼저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나무. 목련물의 아가씨, 적은 마을의 목련 아가씨라는 이름은 그렇게 산을 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민주는 달빛 아래 약초를 다듬는 은하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왼손, 그 하얀 얼룩이 덮인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은하 씨의 이 손에는 민준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1000개의 봄춘이 담겨 있어 은하의 얼룩진 뺨 위로.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은 흘러 만물이 생장성정하는 여름이 왔습니다. 역병이 휩쓸고 간 석은 시인 마을은 목련 아가씨, 은하인허와 선비 민준 덕분에
기적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밭에는 곡식이 자라고 아이들은 다시 냇가에서 물장구를 쳤지요. 하지만 윤씨, 인씨 가문의 낡은 기와집에는 오직 죽음의 적막감만이 감돌았습니다. 가문의 수오목, 서우목이라 불리던 그 천년 느티나무는 이제 앙상한 가지조차 모두 부러진 채 거대한 시체 시디처럼 마당 한가운데를 버티고 섰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를 매일같이 실성시싱한 사람처럼 배회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박씨 부인 뷰시프런이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가문의 영광마저 잃어버린 그녀는 이제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죽은 나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보물. 그래, 보물이다. 우리 가문의 보물이 저 나무 밑에 묻혀 있다. 저 나무가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게야. 광기광해에 사로잡힌 박씨 부인은 집에 남은 마지막 폐무까지 팔아치워 장정 쫑띵들을 고용했습니다. 저 나무를 베어라. 당장 베어 넘기고 땅을 파헤쳐라. 마을 사람들은 불길하다며 말렸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전예. 쿵. 무정한 도끼 소리가 며칠간 마을을 울렸습니다. 마침내 천년고목은 거대한 신음샤닌 소리를 내며 땅으로 쓰러졌습니다. 먼지가 걷히고 사람들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텅 비어버린 나무의 속이었습니다. 황금은커녕 썩어 문드러진 뿌리 사이에서 나온 것은 씩씩 소리를 내며 기어나오는 수십 마리의 독사 두셔대였습니다. 의학 저주다. 인부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끼를 내던지고 달아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교롭게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은하에게 거짓 누명을 씌웠던 무당우당이 주막저무에서 술에 취해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박씨 부인의 돈쟁에 눈이 멀어 하늘을 속였소. 그 처자는 죄가 없소. 진실은 바람보다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은하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던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윤씨 가문의 친척들조차 저주와 세간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박씨 부인을 외면한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결국 박씨 부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많던 재산도 사람도 모두 잃고 한때 은하가 살았던 그 춥고 퀴퀴한 행랑채, 홍랑채 골방에 홀로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밤마다 텅 빈 구루터기를 보며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다가 또 실성한 듯 웃다가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저지른 업보, 예뽀가 내린 가장 무섭고도 서러운 형벌이었지요. 한편 그 소식을 들은 은하와 민주는 쓰러진 느티나무의 구루터기를 찾아왔습니다. 폐허가 된 윤씨 가문의 마당은 스산했습니다. 은하는 거대하게 잘려나간 나무의 단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승리자의 통쾌함 대신 그녀의 눈에는 깊은 연민 낸분이 고였습니다. 이 나무 역시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의 희생양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그루터기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저주라 불렀던 그녀의 왼손, 그 하얀 얼룩의 손을 바싹 마르고 갈라진 고목구묵의 상처 위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뺨의 흰 얼룩을 따라 흐르다 그녀의 손등 위로, 그리고 마침내 죽은 나무의 메마른 심장부로 툭 하고 떨어져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순결한 사랑아이 담긴 눈물이었고 생명성명을 품은 손길이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조차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스르. 죽음의 재 속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소리. 믿을 수 없게도 텅 비어버린 구루터기의 한가운데 갈라진 나무 껍질 틈새로 너무나도 여리고 하지만 눈이 시리도록 푸른 새싹 하나가 기적처럼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싹이 아니었습니다. 은하의 눈물과 손길을 받아들인 그 싹은 마치 천년의 기다림을 보상받으려는 듯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태어난 불사목 부스슈였습니다. 민주는 경이경이의 찬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다 이내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달빛月光, 이 은하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뺨의 얼룩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흉터나 결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내린 축복받은 잎사귀 주후의 잎사귀처럼 달빛을 받아 부드럽고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은하와 민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두 사람은 혼인하여 폐허가 된 기와집이 아닌 다시 태어난 그 어린 불사목 곁에 작은 초가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민주는 그의 지식으로, 은하는 그녀의 생명력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작은 약방藥房을 열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나 그들의 약방 위로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 사시사철 푸른 잎으로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를 전설 준삭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진짜 힘은 재물이나 권세가 아니요, 죽음조차 뛰어넘는 진실한 사랑,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야말로 죽은 나무에서도 꽃을 피우게 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생명력 성민力이라고 말입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밤이 정말 깊었네요. 노인의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부디 좋은 꿈 꾸시길.